자, 파이썬 코드입니다. 파이썬도 입력이 되게 느려요. 입력이 느리기 때문에 파이썬에서 입력을 조금 빠르게 하려고 그러면은 저 sys라는 모듈에서 stdin을 임포트 한 다음에 이제 readline 줄 단위로 입력 받으시면 돼요. 줄 단위 readline 받은데 뭐 별로 속도는 그렇게 향상은 안 되는데 그냥 인풋 쓰는 것보다는 속도가 조금은 낮아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mn nums 이렇게 봤는데 실제 보면은 아까 자바에서 설명 못 드렸는데 얘도 n을 활용 안 해요. 입력 받을 때 mn인데 m은 목표값이고 n은 뭐야? 정수의 개수죠. 근데 정수의 개수를 활용 안 해요. 아까 자바도 이건 뭐야? 아, 이거 그거구나. 머지 소트인데 얘도 그 정수의 개수를 활용 안 하고 있습니다. 정수의 개수를. 왜냐면 그냥 그 줄에 있는 정수를 파악해가지고 저절로 배열 만들면 그 정수 배열의 크기가 n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자바와 파이썬은 그 정수의 개수를 파악 안 해. 활용 안 한다고. 활용 안 한다는 거 하나. 여기도 보면 m, n 있는데 m만 활용 쓰지 n을 활용 안 한다. 파이썬이 올렸어. 파이썬. 그래서 n을 활용 안 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 보면은 별로 파이썬 도움이 안 되네. 얘 말고 잠깐만. 파이썬의 머지 소트. 안 보여. 보이면 안 되는데. 여기 보면 가작하게 보이려면 요건 뭐예요? 파이썬 쓰시는 분. 얘도 조인 해가지고 문자를 하나 만든 다음에 출력하고 있죠. forF에서 출력 안 하고 있다. 공백으로 얘네들 조인 해가지고 프린트를 한 번에 하고 있어요. forF로 안 돌려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이제 테크닉을 이번 학기에 좀 익혔으면 좋겠고, C++는 n을 활용하네. 여기는 n을 활용해요. n을 받아서 뭘 만들어요? 벡터를 만드는데 벡터의 용량을 몇 개로 잡아? n을 잡는 거지. 이때도 그냥 동적 배열 쓸 수 있는데 동적 배열 쓰면 귀찮은 게 뭐야? 딜리트 해야 되잖아. 그래서 동적 배열 쓰지 마시고 뭐 쓰시면 돼요? 이제 C++로 하시면은 n개의 정수를 받아야 된다. 그럼 뭘로 받아요? 벡터에 받는 거예요. 그럼 벡터의 n개를 받고 싶으면 어떻게 받아요? 용량을 n개로 만들어 놓고 색인을 이용해서 받는 게 제일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 cout 쓰면은 속도가 느려지니까 저거 쓰기 싫고 printf나 scanf를 쓰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요 세 줄 넣어주시면은 cout 씬의 속도가 똑같아져요. printf랑 scanf랑. 그러니까 크게 뭐 굳이 C++ 쓰시면서 printf와 scanf 안 쓰셔도 된다. 나머지는 이 세 개의 언어의 차이를 그렇게 많이 못 느낄 수 있어요. 이 코드만 놓으면 별 차이 없죠. 그렇죠? 자바나 파이썬이나 C++나 요 코드는 큰 게 차이 없어요. 차이 나는 부분은 입력받을 때 차이 나는 거죠. 그래서 canSum 어떻게 해결할지 알겠죠. 그럼 얘를 응용해서 countSum, howSum, 배썸 만드시면 돼요. 그런데 자, C++로 이번 학기 하실 분들 누구 있어요?
거의 없어. 혹시 이제 C++ 하실 분들은 이제 요번에 하우썸, 배썸 해결할 때 요 자료를 한번 참고해 주세요. 제가 조금 설명드리면은, 자, 캔썸하고 카운썸은 반환 타입이 뭐예요? 하나는 불, 논리형,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정수예요. 개수 찾는 거니까. 근데 하우썸하고 배썸은 답이 리스트로 나와야 돼요. 답이 리스트로 나와야 되니까 자바는 배열 쓸 테고, 파이썬은 리스트 쓸 테고, C++는 벡터를 쓸 거예요. 벡터. 그게 제일 편하니까 벡터를 쓰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벡터를 함수의 결과로 반환해 줘야 돼요. 근데 함수의 결과로 벡터를 반환하는 건 무겁다고 싫잖아요, 보통은. 함수를. 원시 타입 반환하는 건 문제가 없지만 무거운 타입을 이렇게 반환하는 건 조금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실제로는 무거운 거를 C++에서 반환해도 지역 변수, 지역 객체를 그 무거운 거를 값으로 반환해도 효율성은 떨어지지 않아요. 왜 안 떨어질까? C++에서. 무거운 걸 반환해도. 실제 값 복사를 해서 반환하지 않아요. 뭘 해요? RVO 최적화를 합니다. Return Value Optimization이라는 최적화를 해요. 이거는 우리는 값을 반환하지만 실제로는 내부적으로 값 반환하게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레퍼런스 넣어놓고 하는 거를 우리 대신 해줘. 라이브러리들이. 그러니까 지역 변수를 그 함수에서 만들어서 반환하는 게 아니라 그 함수를 호출한 데서 만들어 가지고 넘겨요. 참조로. 그리고 결과 끝나고 써요. 그러면 실제 반환될 때 이 덩치 이만한 거를 복사해서 넘기진 않죠. 그래서 C++에서 C++17 이후에 무거운 거를 지역 변수들을 반환할 때 이거 너무 무거워. 뭐 무브 써야 되나? 뭐 해야 되나? 머리 복잡하게 굴리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반환해도 돼. 그러면 RBO 최적화를 하게 되겠고, RBO 최적화는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표준에 의하면. 어쨌든 그래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그 무거운 거를 반환할까에 대한 걱정뿐만 아니라 뭐가 있냐면은 아까 코드에 보면은 음수일 때 반환하는 게 있고 0일 때 반환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하우썸하고 배썸에서는 음수가 되면 뭘 반환해야 될까? 그렇죠. 자바에서는 너를 반환하면 되겠고 파이썬에서는 none을 반환하면 돼요. 그리고 m이 0일 때는 뭘 반환하면 돼? m이 0일 때는 빈 리스트를 반환해 주면 돼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솔브의 결과로 받을 거고 그 받은 것이 null이 아니다. 그러면은 답이 올라온 거죠. 그럼 그 올라온 거에 어떤 값을 넣으면 돼? 현재 고려하고 있는 x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쭉쭉 넣어주시면은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그림에서 이렇게 올리면 여기가 0이 되죠. 그럼 0에서 뭐가 올라와? 빈 리스트가 올라와요. 그럼 빈 리스트가 올라오는데 여기서 여기 할 때 사용한 값이 뭐예요? 4죠. 그럼 4가 여기 들어가서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럼 다시 올라가죠. 그럼 그 4에다 또 뭘 넣어요? 3을 넣는 거예요. m-x 했죠. 그 뺀 x 값을 리스트에 넣어주고 계속 올려보내주면은 맨 꼭대기에는 답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음수 있을 때 빈 거가 아니라 null. 0일 때는 빈 리스트를 넘겨주면 돼요. 근데 자바나 파이썬은 뭐 신경 쓸 거 없어. 그냥 new array list에서 넘겨주면 되겠고, 파이썬은 그냥 return 요거 해주면 돼요. 빈 리스트 해주면 돼. 그러면 C++는 어떻게 해야 돼?
C++는 0일 때 뭘 반환하고 음수일 때 뭘 반환하지? 이제 그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바나 파이썬하고 똑같은 형태로 프로그램하고 싶으면은 값으로 반환하는 게 아니라 포인터로 반환할 수 있어요. 포인터로 반환하면 벡터를 동적 생성해서 반환하게 되면은 자바랑 똑같이 m이 음수일 때 뭘 반환하면 돼? 널 ptr을 반환하면 되겠죠. 그리고 m이 0일 때는 빈 SG 벡터를 반환해 주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동적 생성해서 반환하게 되면은 뭐가 문제야? C++는 그냥 하지 뭐. 할 수 있는데 동적 생성한 거는 C++에서는 어떻게 해줘야 돼? 딜리트를 해줘야 되죠. 그게 이제 짜증나게 하는 거예요. 딜리트.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STD 벡터를 다이나믹하게 생성을 해요. 그리고 필요할 때 딜리트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까다로울 수 있어요. 사람에 따라선. 그 다음에 좀 더 고급 C++ 개발자라 그러면은 두 번째 방법을 쓰시는 게 좋은 거예요. 스마트 포인터. 스마트 포인터는 뭐예요? C++에서 동적 생성하는데 반납을 내가 안 해. 라이벌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급 C++ 개발자가 되려 그러면은 스마트 포인터를 잘 쓸 줄 알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한번 써서 해결해 보시고 C++ 잘 하시는 분은 그 다음에는 그냥 동적 생성하지 않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방법부터 살펴보면은 메소드 서명이 이런 식으로 돼요. 포인터로 주소로 가죠. 그렇죠? 주소로 C++에서 주소로 반환합니다. 그리고 m이 음수이면은 재교체했는데 음수가 됐어. 그러면 답이 없는 거죠. 그 경우는 답이 없는 경우에는 null ptr을 반환해 주면 돼요. m이 0이면 벡터를 하나 새롭게 만들어서 반환해 주면 돼요. 그런데 이 벡터를 그러면 언제 딜리트하면 될까? 하우스홈은 몇 개를 만들까요? 저 벡터를 몇 번 생성할까? 하우스홈은 몇 번 생성할까? 한 번만 생성해요. 왜냐하면 요 그림에서 일로 쭉 갈 때까지 한 번도 생성 안 하죠. 그렇죠? 일로 갔을 때 이때 제일 먼저 생성을 해요. 그리고 올라가면서 여기 가면 프로그램은 어떻게 돼? 답을 찾은 거니까 하우스홈은 중단돼요. 그래서 하우스홈은 new 벡터를 언제? 한 번만 생성을 해요. 한 번만 생성하면 그 생성된 거를 언제 제거하면 될까? 프로그램 끝날 때 제거하는 게 아니라 테스트 케이스마다 제거해야 되겠죠. 그럼 언제 제거하냐면은 메인에서 그 답을 받을 거예요. 3, 4, 4, 3 이걸 받을 거예요. 그럼 메인에서 그 다음에 답을 받은 다음에 뭐래? 답을 출력하죠. 답을 출력했어. 그럼 그 이제 벡터가 필요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우스홈에서는 동적 생성을 받고 메인에서 값을 출력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해주면 돼? 딜리트 해주면 돼요. 뭐 어려운 건 없죠. 근데 배스홈은 경우의 수마다 만들어요. 조합이 내가 답이 5개다 그럼 5번 만드는 거야. 그런데 그 5개 중에 최종적으로 몇 개만 남아? 하나만 남지. 제일 길이가 짧은 거. 나머지는 버리게 돼요. 그러면 하우스홈에서는 얘 올라오고 다시 일로 가요. 그럼 또 올라와요. 그러면 두 번째 올라왔을 때 길이가 같죠. 그럼 첫 번째 거 두 번째 올라온 거 무시하게 됩니다. 같거나 짧아야지 배수를 옮기는데 같거나 똑같거나 작으면은 아니 크면은 무시해 버려요. 그럼 그 무시할 때 딜리트 해주면 돼요. 뭐 머리가 아플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할 수 있다. 동적 생성하고 때에 따라서 딜리트 해주면 되는데 하우스홈은 별로 어렵지 않은데 배스홈은
딜리트를 많이 해줘야 돼서 어려워요. 그래서 잘 생각을 해가지고 어떤 시점에 삭제를 해야 될지를 제가 그 자료에다 설명해 놨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포인터를 쓰고 싶다. 스마트 포인터 쓰면은 스마트 포인터에는 유닉 PTR, shared PTR, weak PTR 있는데 weak PTR은 저도 몰라 버리고 유닉 PTR, shared PTR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요 두 가지 쓸 때 그 충동은 shared를 쓰고 싶어. 왜냐하면은 얘가 신경을 덜 써도 돼요. 유닉 PTR은 그 동적 생성한 공간을 몇 개를 가리킬 수 있냐면은 항상 하나만 가리킬 수 있어요. 유닉 PTR은. 쉐어 PTR은 동적 생성한 곳을 여러 쉐어 PTR이 가리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편하지 걔는 신경 안 써도 되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유닉 PTR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유닉 PTR 가고 여기서는 똑같아요. 아까랑 달리 이 m이 음수가 되면은 널 PTR을 반환합니다. 근데 m이 0이 되면은 벡터를 동적 생성해서 반환해야 되는데 그거를 유닉 PTR을 이용해가지고 동적 생성해서 반환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부터 그냥 쓰시면 돼요. 나머지는 그냥 여러분들이 신경 쓸 거 없어요. 왜? 알아서 다 쓰고 나면 지가 반납하니까 나는 편해. 그러니까 이 문법이 별로 어색하지 않으면 얘를 쓰면은 뭐가 좋냐면은 딜리트 시점에 대해서 내가 고민을 안 해도 돼요. 방법 2를 쓰면은 내가 적절히 위치해서 딜리트를 잘 해줘야 되고 물론 그 딜리트도 안 하겠다. 배째래. 그럼 배째도 아마 문제는 없는데 그래도 훌륭한 C++ 개발자면은 직접 생성했으면은 직접 반납해줘야 되고 직접 생성하고 직접 반납하는 게 싫으면은 스마트 포인터를 쓰실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스마트 포인터를 설명하면서 여러분한테 꼭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일반적으로 스마트 포인터를 쓸 때 내가 지금은 반납을 뭘로 했어요? 스마트 포인터로 반납했죠. 그렇죠? 스마트 포인터로 반납했는데 웬만한 경우에는 이렇게 클래스에서 멤버 변수로 내가 스마트 포인터를 유지해요. 그러면은 그 클래스 내에서만 스마트 포인터 쓰는 거지 클래스 밖에서는 스마트 포인터를 쓴다는 거를 인식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유지한 얘를 반환할 때는 이런 식으로 그냥 반환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클래스 내에서는 스마트 포인터를 쓰지만 클래스 외부에서 걔는 스마트 포인터 쓰는지 동적 생성한 건지 뭐 어떻게 한 건지 알 필요가 없죠. 리소스를 그 클래스에서 관리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마트 포인터 쓴다고 매번 그 아까 위에 있는 것처럼 스마트 포인터로 뭔가 반납하고 막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원래 스마트 포인터는 소유권만 관리하려고 스마트 포인터 쓰는 거지 사용할 때는 그냥 일반 포인터로 쓰시면 돼요. 받아가지고 알아서 그러니까 소유권을 누가 유지하냐 이렇게 어떤 클래스가 유지하게 하면은 편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는 안 돼요. 여기서 그러면 얘도 이렇게 스마트 포인터로 만들고 이렇게 반납하면 안 돼. 왜? 이 지역에서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 이 지역에서 만든 스마트 포인터 객체는 지역에서 만들었다가 함수가 종료되면 그 스마트 포인터 자체가 소멸돼요. 소멸되니까 딜리트 해버리겠지.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반납하면 안 되고 요 경우에는 이렇게 반납하시면 되겠고 요 반납할 때 특별히 신경 쓰실 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처음에 스마트 포인트 사용하는 게 너무 어색해가지고 안 쓰려고 하는데 좀 써다 보면은 그렇게 뭐 크게 안 쓰이고 오히려 스마트 포인트를 써도 C++는 워낙 성능이 좋기 때문에 스마트 포인트 쓴다고 조금 성능이 떨어진다는 거에 영향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스마트 포인트를 쓰면은 더 건강하고 더 깔끔하게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고 내가 굳이 딜리트를 언제 하지 이런 거를 고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이제 C++에 대해서 좀 더 고급적으로 프로그램 하고 싶은 사람은 스마트 포인터를 좀 익히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마트 포인터를 아이씨 여기 오타다. 스마트 포인터를 또 안 쓰고 이제 동적 생성도 안 하고 그냥 반환을 해. 그럼 얘가 아니네. 얘는 그냥 SD 벡터예요. SD 벡터로 가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음수인 경우와 0인 경우에 구분할 방법이 없어진 거지. 이제는 널 PTR 반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널 PTR이 일 때와 아닐 때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효율성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제가 썼던 방법은 이런 방법이에요. 여기다가 -1을 넣고 반환하는 거예요. 원래는 답이 있으면 빈 상태가 올 거예요. 근데 답이 있는 경우에는 올라가서 한 2가지 정도에 올라올 텐데 리턴 값을 받아봤는데 빈 상태가 아니야. 그러면은 맨 뒤에 값을 봐요. 근데 맨 뒤에 값이 -1이면 -1은 이 문제에서는 나올 수 없는 값이에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사용되는 그 n개의 정수는 0보다 커요. 0보다 큰 수들이에요. 그래서 음수가 들어있으면은 이제 이제 틀렸다, 못 찾았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구나. 그러면 얘를 갖고 이런 식으로 커런트가 empty이거나 커런트 백이 -1이 아니면 답이 올바른 답인 거죠. 커런트가 백이 -1이면 리스트가 올라왔지만 못 찾은 경우에 해당되니까 이제 그건 건너뛰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C++ 쓰시는 분은 이 자료를 한번 읽어보고 한번 활용해 주세요. 그래서 또 이 자료 읽으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이제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냥 C++, 자바, 파이썬 요 세 가지는 그냥 기본적인 것들을 좀 해볼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특정 언어를 내가 좀 더 잘하고 싶으면은 그 언어에 있는 고급 기능들을 쓸 줄 알아셔야 돼요. 그래서 C++를 내가 전문적으로 해보고 싶다 그러면 C++를 좀 더 자세히 이해하고 C++에 있는 고급 기능들을 쓰시고, 파이썬을 하겠다 그러면 파이썬에 있는 고급 기능들을 익히고 쓸 줄 아셔야 되고, 자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것들을 조금은 이제 실천해보는, 이번 학기에서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은 이제 요 4개 문제, can sum, count sum, how sum, bet sum 4가지 해결해야 됩니다. 2가지는 이미 제가 답을 보여드렸으니까 뭐 어렵지 않게 할 거고, 뭐 C++가 아니면은 나머지 2개도 되게 쉽게 해결하실 거예요.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4가지 문제를 좀 더 성능적으로 분석을 해봅시다. 공간 복잡도, 시간 복잡도 공간 복잡 측면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알고리즘이 이런 알고리즘이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 재계함수의 시간 복잡도를 따지려면은 뭘 그려봐야 된다? 재계호출 트리를 그려보면 되겠고, 이 재계호출 트리가 이렇게 그려졌을 때 이 각 노드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겠죠. 각 노드에서 일어나는 일. 그러면 이 각 노드에서 일어나는 일은 끼케야 뭐 n-x 하는 거, 뭔가 비용이 많이 들어간 거 안 하고 있죠. n에 비례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각 노드의 비용은 O1으로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비용은 뭐에 의해 좌우돼? 노드 수에 의해서 좌우돼요. 그러면 노드가 몇 개 있나? 노드가 몇 개 있는지 따질 수 있어요, 여러분? 노드의 개수가 몇 개 있는지 저 계산할 수 있어요? 쉽지 않죠? 왜? 저 목표값이 뭐고 또 정수가 뭐냐에 따라서 그림이 다 달라져요.
다 달라져요. 그래서 분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비고 분석은 무슨 분석? 대충 분석. 대충 하는 분석이에요. 그래서 비고 여기다. 그러면 뭐야? 얘보다 같거나 좋다라는 거죠. 그러면 정확하게 분석하기 어려우면 되게 나쁘다고 분석해보면 돼요. 그러면 이 노드의 개수를 한번 보려고 그랬더니 뭐는 알 수 있어요? 이 노드에서 어떤 노드가 있으면 여기서 뻗어나갈 수 있는 자식의 수는 몇 개야? n개죠? n개예요. n개. n개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쭉 내려가는데 최악의 경우에는 깊이가 어떻게 될까? 언제 최악일 경우가? 이 원소 중에 뭐가 있을 때 최악의 경우냐면은 1이 있을 때요. 1. 1이 있으면 어떻게 돼? 하나씩 빼죠. 그러면 7, 6, 5, 4, 3, 2, 1 이렇게 내려가요. 그럼 깊이가 어떻게 돼? m에 비례해요. m에 비례해요. 그러면 깊이는 최대 m. 근데 깊이가 최대 m인지는 어떻게 알아야 돼? 최악의 경우가 뭔지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여기서 최악의 경우는 어느 측면에서 보냐면은 깊이가 언제일 때 최악인지를 파악하셔야 되겠고, 이 문제에서 최악의 경우는 저 숫자들 중에 1이 있는 경우예요. 1이 있는 경우. 그럼 m에 비례하고 깊이는 갈래는 n으로 나눠지니까 총 몇 개가 나오냐면은 항상 이 깊이만큼 모두 이렇게 n개로 퍼진다고 치면은 이만큼 존재하는 거죠. 근데 실제 이만큼 존재해? 택도 없죠. 캔섬은 훨씬 더 전에 끝나니까. 근데 최악의 경우 이 정도 된다고 해도 비고 분석은 틀려요, 안 틀려? 안 틀리는 거잖아. 왜? 비고는 대충 하는 거니까. 정확하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노드의 개수를 우리는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대충 분석을 하는 거고, 대충 분석했더니 아무리 못해도 그 노드의 수는 n의 m승보다는 작겠죠. n의 m승 가까이 오지도 않겠지만 n의 m승보다는 작아. 그러면 비고는 n의 m승이다. 그럼 n의 m승이면은 이 알고리즘은 무슨 시간 알고리즘이라고 그래? 지수 시간 알고리즘이에요. 이게 2의 n승인지 3의 n승인지 n의 m승인지 상관없어. 다 뭐? 지수 시간. 다차 시간 다음에는, 그 다음엔 지수 시간. 지수 시간보다 나쁜 건 뭐예요? 계승 시간. n 팩토리얼. n 팩토리얼 더 나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지수 시간 알고리즘이에요. 그 다음에 공간 복잡도를 봅시다. 공간 복잡도는 입력 A라는 배열이 들어오죠. 이 A 배열의 크기는 n이에요. n개의 정수가 들어가요. 그리고 m, 목표값이 들어와요. 그럼 플러스 1이 받자는데, 이 공간 복잡도에서 이 개별 함수에서 지역 변수로 어떤 무지막지한 거 쓰는 거 없죠. 지역 변수를 쓰는 게 거의 없어요. 포르프 i 변수 몇 개 쓰겠지. 없어요. 그러면 함수 스택이 갖고 있는 공간 복잡도는 O1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함수 스택이 제일 깊었을 때가 언제야? 제일 깊었을 때가 최악의 경우 맨 끝에 갔을 때죠. 그럼 함수 스택이 뭐에 비례해? m에 비례하겠지. 그러면 얘의 공간 복잡도는 O m 플러스 n이다. 저 m은 어디서 나오는 m이에요? 함수 스택. 재개호출 깊이에 의해서 나오는 m이고, 옆에 있는 n은 뭐에 의해서 나오는 거야? 입력 배열 A.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알고리즘이 사용하는 공간은 mn. 목표값 m과 그 n에 의해서 비례한다. 이거 다 대충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틀리지가 않아요. 왜? 비고는 대충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카운트썸은 차이가 없죠.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캔섬 분석할 때 전체가 다 퍼진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전체 노드 수는 캔섬, 카운트썸, 하우썸, 배썸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m 이렇게 했으니까 다 n의 m승이라고 분석하면은 틀리진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간 복잡도는 카운트썸도 n의 m승이고 하우썸도 n의 m승이고
배수음도 n의 m승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복잡도는 세 가지가 다 차이가 없어요. 근데 물론 우리는 알고 있지. 뭐가 효과적이야? 캔썸하고 하우썸이 효과적이에요. 왜? 걔는 중간에 중단할 수 있다. 근데 카운썸하고 배썸은 중간에 중단이 안 되고 전체 다 해봐야 돼. 그러니까 얘가 더 시간이 많이 소요되겠죠. 그럼 공간 복잡도는 어떻게 되냐? 카운썸은 뭐 특별히 쓰는 건 없는데 하우썸은 답을 하나 만들죠. 답을 하나 더 만들어요. 그러면 그 답을 함수택에다 만든다고 그러면은 공간 복잡도가 복잡해지는데 함수택에 안 맞는다고 생각합시다. new 뭐 array list 하면 힙에 만들어지는 거죠. 함수택에는 뭐만 있어? 시작 주소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함수택은 여전히 O1이에요. 그러면은 공간 복잡도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함수 스택만큼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가 또 필요해? 답을 나타내 리스트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하우썸은 입력 배열 A 그 다음에 함수 스택 답. 근데 이 답은 언제 제일 커요? 다 1일 때. 그쵸? 전부 다 1일 때는 길이가 얼마가 돼? m이 돼요. 그런데 얘 m, 얘 n이니까 이 m 플러스 n으로 써놨어요. 그런데 원래 공간 복잡도는 언제 따져야 돼? 알고리즘에서 어떤 순간을 놓고 봤을 때 가장 많이 사용했을 때를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럼 언제 가장 많이 썼을까? 함수색을 언제 가장 많이 써요? 맨 끝에 갔을 때 가장 많이 쓰죠. 근데 이때의 답의 크기는 얼마야? 0이에요. 그럼 올라가면서 함수색은 줄어들고 m은 늘어나겠죠. 그럼 여기 끝까지 오면은 함수색은 빵이 되고 m은 어떻게 돼? 그러니까 답은 m이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분석하는 것도 맞지는 않아요. 근데 그 캔썸하고 좀 비교해 보자. 저렇게 틀리진 않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안 써요. 원래는 앞에 있는 것들 어떻게 2m 3n이든 다 그냥 m 플러스 n으로 나와요. 그래서 원래 빅5로 이렇게 쓰는 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2m 플러스 n이라고 안 써요. 근데 제가 2m 플러스 n이라고 쓴 이유는 그냥 캔썸하고 좀 비교하자는 거고. 그러면 배썸을 3m으로 놨어요. 왜 3m으로 놨을까? 배스템은. 배썸은 배스 값이 있고 지금까지 구한 배썸이 있고 그 다음에 얘랑 비교하고자 또 새롭게 구한 값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순간 보면은 두 개의 리스트가 있는 거예요. 베스트, 지금까지의 베스트, 지금 찾고 있는 값. 그러니까 요 답이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한순간에는 두 개가 존재하겠죠. 그럼 이 두 개 다 그냥 최악의 경우 m. 근데 둘 다 최악의 경우 m이 될 수가 없지. 될 수가 없는데 그냥 대림 잡고 분석하면은 3m. 그래서 다 대림 잡고 한 거예요. 3m. 근데 실제로는 그 분석들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고려해야 될 요소가 배썸은 세 가지가 있고 하우썸은 두 가지가 있고 캔썸하고 카운썸은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캔썸하고 카운썸은 뭐만 고려하면 돼? 스택 깊이. 스택 깊이만 고려하면 되겠고 하우썸은 답을 구성하는 리스트의 크기 고려해야 되겠고 배썸은 답을 구성하는 리스트 플러스 그러니까 지금까지 찾은 베스트 플러스 이제 현재 찾고 있는 거. 그래서 그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얘는 이제 3m으로 제가 분석해서 써놓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비고스라 그러면 다 OM 플러스 N. M과 N, M 더하기 N에 비례한다. 타겟 값과 정수 개수에 비례한 메모리 공간을 쓰는 거예요. 네 개 다.
정확하게 비교하려면은 저 3M, 2M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배썸이 뭔가 캔썸이나 카운썸보다는 메모리를 많이 쓰는 알고리즘은 맞죠. 여기까지. 질문. 질문이 없으면 소풍 문제는 건너뛰고. 맨 마지막 문제만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요 문제도 나갔어요. 요 문제도 게임판 덮기도 이제 그 저지 사이트 문제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총 나간 문제가 6문제인데 캔썸, 카운썸, 하우썸, 배썸 4개랑 요 게임판 덮기 문제랑 그 다음에 세 자리 짝수 찾기. 그래서 6문제가 나갔습니다. 근데 제가 이 게임판 덮기 문제를 안 빼고 그냥 내버려둔 이유는 얘도 많이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많이 나가요. 그래서 한 번쯤은 해봤으면 좋겠어.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해보면 좋은데 이 문제를 만 간단히 설명드리고 요 다음 문제랑 다음 챕터는 이제 목요일날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게임판이에요. 게임판이 이렇게 주어져요. 근데 이 게임판이 이렇게 주어져요. 이렇게. 그러면 요 점점에다가 채우는 거예요. 근데 뭘로 채우냐? 요 모양의 덮개로 채우는 거예요. 근데 얘가 회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애, 네 가지 형태로 채워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전수조사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전수조사를 하면 되냐면 한번 우리가 덮은 공간을 또다시 다른 걸로 트라이 안 해봐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여기를 갖고 이렇게 덮어보고 이렇게 덮어볼 수 있죠. 이렇게는 안 되고 이렇게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요 위치부터 이렇게 덮고 이렇게 덮은 거예요. 그러면 쭉 가다가 점을 만나. 그럼 점을 만나면 몇 갈래로 가야 되나? 최대 4갈래로 가면 되죠. 이걸로 시작하는 거, 이걸로 이렇게 4갈래로 가는 거예요. 4갈래로. 그래서 4갈래로 함수를 취하는 거예요. 덮고 만약에 덮을 수 없다 그러면 그 갈래로는 안 가겠지. 덮을 수 있으면 이제 여기를 1, 0, 0, 0, 0 이렇게 해가지고 처리하면은 요 값을 1로 바꾸는 거예요. 덮을 때 1, 1, 1로 덮었죠. 그럼 또 가. 그럼 얘로 덮어. 뭐. 근데 못 덮으면은 거기서 중단되는 거예요. 응? 그러면 얘를 고려하려고 요 4가지를 고려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4가지를 어떻게 고려할까? 현재 위치가 RC예요. 행, 열. 그럼 RC에서 요런 애가 있죠. 그럼 얘는 RC, 얘는 R 플러스 1, C. 여기는 뭐예요? R 플러스 1, C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0, 0, 1, 0,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 하나를 나타내는 정보가 몇 개 필요해? 요런 게 하나씩 필요한 거죠. 그럼 요런 거를 몇 개 만들면 돼? 3개 만들어서, 4개. 4개 만든 다음에 그 4개를 이용해서 현재 RC에다가 00을 더한 다음에 그 위치가 0이면 1로 바꾸고, 점이면 샤프로 바꾸고,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자료 구조로 뭐 예를 들면 2차원 배열로 만드시면 되죠. 그래서 요런 애들을 4개 만든 다음에 for i는 0부터 4까지 해서 요거 고려하는 애, 요거 고려하는 애, 요거 고려하는 애, 요거 고려하는 애 하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쭉 이렇게 끝까지 가면 돼. 끝까지 갔는데 다 채웠어. 그러면은 찾은 거죠.
중간에 못 찾으면 끝나는 거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요거 데이터가 들어오는데, 이 접기의 사이즈가 몇이에요? 3이에요. 그러면 요 점의 개수가 몇 개야 될까? 3의 배수여야 돼. 3의 배수가 아니면 시도를 해봐도 의미가 없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수조사를 할 때에도 굳이 무조건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의 성격들을 잘 보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그 두 가지를 좀 익혀보면 좋겠어. 하나는 그 문제를 무조건적으로 전수조사하는 게 아니라 걸러낼 게 뭐가 있나. 굳이 꼭 해야 되나. 그러려면 어떻게 돼? 맨 처음에 이 입력을 받으면서 뭘 세봐? 점의 개수를 세보는 거야. 근데 점의 개수가 3으로 안 나눠져. 그럼 포스 출력하고 땡! 끝내면 돼요. 근데 3으로 나눠져. 그럼 그 다음에는 해보면 돼. 근데 그 전수조사를 어떻게 해봐요? 처음부터 끝까지 가면서 00부터 가면서 채워보는 거예요. 근데 언제 채워? 쭉 가다가 점 만나면 채워요. 근데 채우는 걸 몇 가지 경우로 채워봐? 4가지 경우로 채워보면 돼요. 그러면 이 문제는 해결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노는 거, 이런 거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 다음 문제는 좀 얘기가 길어지니까 다음 문제는 다음 시간에 잠깐 앞부분에 얘기하고 그 다음 분할 정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그 두 번째 과제 방은 언제 열려요? 목요일날 열립니다. 목요일날 새벽에 열리니까 캔썸, 카운썸 그 4개랑 요 게임판 덮기는 저 알고 스포 저 책에 있는 저 사이트에 있는 문제고요. 요 다음 문제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이제 목요일날 설명드릴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